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뉴스가 국회에서도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뉴스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오늘의 뉴스 직접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18일 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패턴화 된 것 같습니다. 외신과 인터뷰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좀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정상 외교를 앞두고는 꼭 이렇게 이제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마치 일정처럼 된 것 같은데 국내 언론 특히 이제 뉴스하이킥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예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일종의 예고편 성격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미사일 억제에 상당히 좀 방점이 찍혀서 아마 이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3국의 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거고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미사일 정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었던 이야기들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조금 더 확고한 어떤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목받은 발언은 이겁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이 별도로 협의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진 핵협의그룹 그러니까 NCG를 넓힐 수 있다 혹은 일본과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협의체하고 합치는 방안 혹은 아우르는 방안, 그러니까 한미일이 별도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놓는 거라서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한테 익숙한 뭐 육자회담 같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다자 협의체를 한미일 단위로 좁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니 나토나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자회담하고는 목표 자체가 다르죠. 그럼요. 굉장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다자 간 안보 틀에서 상호 협력 간에 이루어지는 거하고 다르고 사실 여기의 핵심은 3자 동맹 체제로 나가려고 하는 전초전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사실 이 독도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네. 우리 군은 지금 현재의 적은 북한이지만 미래의 적으로 일본도 상정을 하고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군사동맹까지 나갈 수 있냐 이것은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분절화되어 있는 동맹구조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것을 꺾어서 펴서 한미일 3자 협의체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조약에 기초한 동맹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실제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국회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대화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하고의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공론화 작업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북한만을 대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난 5월에 류진송 아주사 사장이 와가지고 사불 정책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핵심 이익이 되는 대만 문제, 그랬을 때는 한중 간의 협력이 불가하다. 그리고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에 협력이 불가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그 밖에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불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북중러 북방 삼각 그다음에 한미일 남방 삼각이 서로 갈등하면서 군비 경쟁은 격화할 것이고요. 긴장은 고조되는데 이게 평화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점이 제일 심각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지금 미일 간에는 각각 군사동맹이 있지만 한미일 세 축을 묶어서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해야 될 건데요. 하나는 우리는 일본과 식민지, 피식민지 관계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영토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 영토 분쟁이 그렇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미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 동맹으로 같이 가는 것을 원했고 바이든 오바마 때부터 계속 뭐 그런 요구를 계속 했었죠. 그랬고 예. 그런데 미국과의 외교에서 사실은 한일 관계는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외교적 지렛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미국한테 이것저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지렛대를 지금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현실에서 지금 6허 중국 단체 관광이 풀렸죠. 네, 풀렸죠. 일본으로 많이 갈 거냐 한국으로 많이 올 거냐.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에서 관광 관련된 주식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암울한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이 6허들이 한국으로 올 거냐. 왜 굳이 중국이랑 각 세우는 한국으로 일본으로 가지. 일본에서는 각 세운 것 같지만 물밑에서 다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근데 중국이 제가 이제 최근에 북경에서 온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미국 영화, 일본 영화 다 트는데 한국 영화만 안 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요는 있을 거예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방문을 원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인 관계 회복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을 적대화하는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중국 스스로가 모르지 않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사드 3불에서 지금 뭐 류진송이 와서 4불까지 얘기한 마당에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상황이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경우에 따라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매우 위험하다. 가장 중요한 건 평화를 위한 길이냐는 겁니다. 이게 네. 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위협의 근본인 북한을 상대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우리의 위협이니까 우리는 한미일과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미일 군사동맹, 유사 군사동맹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 명칭을 고수하기로 하고 공식 표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일이 이제 함께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 어쩌면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동해에서 이제 합동 훈련을 할 때 명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우리의 입장을 좀 밝혀왔습니다. 이제 지난 2월인데 그때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때 미군이 훈련 장소 표기를 할 때 이제 일본해 Sea of Japan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방부가 수정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에 이제 JTBC가 미국 국방부 쪽에 다시 한번 이 사안을 문의를 했는데 미국 국방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본해, 그러니까 Sea of Japan이 공식 표기가 맞다. 그리고 일본해라고 쓰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국방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미국 정부 기관들의 공통된 정책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미국 측에서는 이제 공식 문서 표기에서 동해를 무시하고 이제 이 일본해로 이 공통된 표현을 쓸 수 네. 있다는 거를 사실상 공식 밝힌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져가게 될 것이냐. 자, 앞으로는 이제 삼국 해상 훈련 이런 거 같이 할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했으니까 Sea of Japan에 있는 독도 인근에서 하겠네요. 그거 다케시마 되는 거 아닙니까? Sea of Japan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요, 어제 8.15 광복절이었는데 일본의 어떤 의원은 식민지배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란 듯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78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해라 그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모두 대표한 수반으로서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존심, 자존감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할 말은 해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다?
누구를 위한? 우리가 잼버리 때 받지 않습니까? 아니 외국 아이들은 호텔에 재우고 우리 애들은 무슨 교회 바닥에 요가 매트 같은 거 하나씩 주고 똑같은 돈 내고 왜 우리가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일제 35년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네.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야 됩니까? 아, 말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예, 짝사랑도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이었는데요. 행안위와 국방위 두 군데 다 파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이제 이유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과 관련해 가지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출석시킬 거냐 말 거냐 이 여부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을 보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폭우 피해 공방에 관련해서도 원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출석하기로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만희 의원 간사만 출석하고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만희 간사만 이제 이 간단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강한 질타를 내놨습니다. 직접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이 현안 질의를 이렇게까지 억지 부리면서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이 오송 참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겁니다. 네, 어제 그러잖아도 용해인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파행 이거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파행은 예정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네. 현안 질의하는 걸로 7월 말에 이미 합의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7월 25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잼버리 사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제 파행시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용해인 의원의 해석처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된 이야기가 주가 되게 되면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의혹들이 좀 추가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저 행안위원들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환 충북지사,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무슨 왜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네. 딱히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너무 도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회는 국회의 기능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는 또 행정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서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견제와 감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인데 여당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고 절대 못 부른다. 죽어도 못 부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특히 오송 지하차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족들이요. 얼마나 비통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버스 타고 가다가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이 국민들의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던 김남균 충북인 뉴스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개인에 대한 충북도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김영환 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인데 고발인이 충북도 대변인이에요. 본인이 나서서 고소고발을 하지도 않았어요. 충북도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로 고발을 한 건지 아니면 김영환 지사의 어떤 지시나 언지를 받고 하는 건지 전 이 부분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도 대변인이 도민의 혈세를 받는 도 대변인이 김영환 개인 명예훼손을 고발하시나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을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그런 분위기다. 오늘 또 이제 잼버리 준비 문제 관련해서도 추가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개막을 이제 석 달 정도 앞섰던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 5월 10일에 잼버리 조직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 방문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방문 보고회가 왜 중요하냐면
2월에 추가로 임명된 정부 측의 조직위원장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공동조직위원장 총 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잼버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는데 이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쪽의 공동위원장 3명이 모두 불참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있었던 그 체크해본 사안들을 좀 살펴보니까 오후 4시까지 보고회가 진행이 됐는데 참가자들한테 제공될 급식 품질 점검이라든지 네. 야영지와 관련해서 뭐 경관 쉼터나 뭐 야영장,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공사 현장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둘러보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쪽 공동위원장인 여가부 장관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그때 이제 탄핵 상태였기 때문에 탄핵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차관이 하고 있었는데 참석을 안 했고요. 문체부 박보균 장관도 역시 공동조직위원장인데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점검을 했더라면 잡아낼 수 있었을 부분들을 놓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대비가 소홀했던 거는 주관을 했었던 전라북도 측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좀 보입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도의회의 이제 질의 내용과 관련된 전북도의 답변 내용을 훑어봤더니 최소한 도의회 쪽에서 5차례 폭염, 해충 관련된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책을 주문했는데 전북도는 그때마다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적시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런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네. 국방위도 파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사망 사건 수사 관련해 가지고 외압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차관을 출석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걸 거부해 가지고 오늘 파행이 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여러 언론에 공개된 그 해병 수사단의 이제 수사 내용들, 보고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더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추가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결재 페이지를 요약한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수색 임무 부여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투입이 결정되다 보니까 장병들이 안전장구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수사 내용으로 요약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라고 보고 문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자료에 대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7월 28일에 결재를 했고 7월 30일에는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차례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사령관부터 장관까지 모두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8월 2일에 급작스럽게 이첩 중단이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의혹이 많습니다. 의혹이 많습니다. 네, 의혹이 많고요. 이게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잘 네. 아시는 것처럼 말씀 잘 해주신 대로 30일 날 뭐 칭찬까지 받았다는 거거든요. 장관한테. 이제 칭찬까지 받고 장관은 31일 날 오후 4시 반인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요. 근데 그 전에 관련된 회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지금 뭐 확인된 얘기를 좀 들어보면 8월 2일 날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이첩한 날이거든요.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한 날인데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네. 상황인데요. 여하튼 이게 집단 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바뀌긴 했지만 항명이 되려면 명을 이행하지 않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김계환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하고 상당히 함께 고민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네. 증거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고서냐면 8월 1일 날 사령관한테 전달된 보고서인데 그 국방부가 하라는 대로 지시를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대한 우려점 요런 직권남용 해당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유족이 그 반발할 수 있고 이야기 어떤 보고서가 있었는지 잠시 광고 듣고 들어와서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그 이어서 해병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렇죠. 논의했던 보고서 내용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항명에 해당되냐 이런 둘이 상의를 하면서 그렇죠. 국방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네. 사령관도 본인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서 형태로 아예 문서로 남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수괴냐는 거죠. 박정훈 대령 위에 있는 분이 수괴지 박정훈 대령이 수괴냐 이런 얘기 비판도 가능한 겁니다. 예, 집단항명 수괴 혐의는 그냥 이번에 빠졌어요. 예, 항명으로 빠졌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꿨잖아요. 네, 그것도 좀 말이 그것도 안 말이 돼요. 안 법률가로서. 되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이게 이제 항명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보고서를 남기는 등 두 사람이 협의한 정황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금 해병대 사령관보다 윗선으로부터의 압박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제 증명하는 문제 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지목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데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걸로 확인이 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 경우는 이제 전화 통화를 세 차례 했다라는 거는 신청한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 측에서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가 신범철 차관으로부터 왔고 그거를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한테 읽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범철 차관은 문자 메시지 자체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부정을 하고 문자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왜 이렇게 해병대 말을 안 들어 뭐 등등 하면서 예. 명백한 외압의 하나의 물증으로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김기현 사령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읽어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전화 통화는 인정을 하고 문자 메시지는 부정을 하느냐라는 내용을 오늘 이제 나온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더니 아마도 이런 정황인 것 같습니다. 신범철 차관하고 이제 주고받을 때 비화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도청 방지를 위해서 이제 비밀화 시킬 수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권 측의 이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최근에 박 대령한테 이런 비화폰도 혹시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사령관이 혹시 그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 복원했을 경우에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정황을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전히 신 차관은 문자 보낸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 사령관이 갖고 있는 이 비화폰이 유력한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휴대전화 가져와서 포렌식 해봐야 돼요. 문자가 문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텔레그램도 있고요. 그럼요. 카톡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대령 얘기한 대로 이거는 휴대전화 갖다가 비화폰하고 그 사령관 그 개인 휴대폰하고 두 개 갖다 놓고 포렌식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거 네. 뭐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어요. 네. 자, 국방부는 박 대령이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전해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국방부 장관의 직권으로 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제 열기로 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외부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수사심의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후보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권리가 박 대령한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소관이다 보니까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2021년 6월 11일 날 국방부에서 위촉을 해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으로 해서 위촉을 해서 2년간 활동을 했어요. 임기가 2년입니다. 이미 임기가 끝났어요. 지금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한다는 거예요. 뭐 한 거냐. 그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거부터 좀 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회의를 한 달에 한두 번 했다라고 하더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 회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한국도로공사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의 산하 기관인데 도로공사가 이 도로의 어떤 연결점, 그러니까 종점안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하거나 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로공사의
출장과 관련된 기록을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현장 조사나 회의를 위해서 44차례나 출장을 갔다라고 이제 기록된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혹은 현장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그 도로공사의 출장 계획을 훑어봤더니 최적 노선이라는 단어 혹은 뭐 대안 노선이라는 단어, 타당성 평가 외 한계 노선 이런 식으로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출장의 목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10번 이상 국토부의 세종청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참석한 노선 변경 회의가 있었는데 정작 장관한테 아무런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있는 얘기냐라는 비판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나는 그때 가서야 알았다. 아이고 그렇죠. 이거 늘공들이 실수했구만.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회의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했다라고 했는데 매주 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요. 그 잼버리 회의를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예, 잼버리 회의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겼죠. 화장실 때문에 이렇게 망신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양평도로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이 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정조사 계속 미뤄지고 있고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해서 전후 좌우 상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라는 게 자꾸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도 국토부가 뭐 다 밝혔습니다. 다 자료 공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도 빠져 있었죠. 빠져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자료 다 공개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현장 답사 한국도로공사가 7번 했는데 그중에서 초반에 2번만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회의 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의 신뢰를 이번 국면에서 획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국토부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꼼꼼하게 챙겼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